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갈등 우려에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25,322.3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1% 오른 2,782.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한 7,659.9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오펙 등 주요국의 증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자바르 알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은 산유국이 증산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6% 상승한 66달러 10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의 관계가 여전히 단단하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관계는 항상 자극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G7은 지난 주말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정책을 두고 대립하며 미국이 애초 합의했던 공동성명을 철회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운용은 이에 따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말에 3.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 테이퍼링 신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적 완화는 연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에 간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전선언이나 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과 한반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오늘 개최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두 정상이 펼칠 세계 담판에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이번 회담의 진행과 또 한반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북미 간 첫 정상의 회담인데요. 세계가 기대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세계가 주목하는 죄송합니다.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는 이 광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성립 자체가 이제 그 의미 있는 성립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커다란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호 그러니까 이 합의 도출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어쨌든 간에 이러한 관계 개선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경제 집중 노선으로 이제 그러니까 노선을 바꿨잖아요. 바꿨다는 얘기는 이 경제 집중 노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체제의 지속성을 이제 그러니까 확보하겠다는 이러한 이제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미 간의 빅딜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입장이고요. 예. 미국 입장 속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ICBM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폐기만 시킬 수만 있다면은 미국 입장 속에서도 안보적인 어쨌든 간에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이유는 워낙 양자 간에 이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회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이제 기본적인 인식은 그러니까 합의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폼페이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미 상원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상원에 그러니까 그 비준을 받는 조약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추진할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건 결국 왜 그러냐면은 북한 입장 속에서는 미국이 과연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계속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완전하게 예.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핵협정들이 파기한 이런 전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는 불신감을 해결해주는 어떤 이런 이제 그 성의 있는 자세도 보였듯이 그런 점에서 오늘 회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커다란 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통역사 외에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실무 합의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뤄졌고 또 어제 오후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정상의 독대가 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두 정상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무회담에서 이미 기본적인 방향은 사실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예.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CVID, 그러니까 완전한 핵폐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 속에서는 사실 이미 결심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 속에서는 핵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의 수단으로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체제 안전 보장만 소위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CVIG지요. 그것만 이제 그러니까는 보장만 된다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합의는 이제 저는 확실시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의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이제 공동성명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 입장 속에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불가침 협정 조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한 반면에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걸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큰 틀을 합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그건 연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또 그에 대응하는 체제 보장일 겁니다. 자, 먼저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단계적인 비핵화,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의 입장차가 존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실무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이제 일괄 타결하고 상호 모순되고 충돌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전혀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미사일도 폐기하고 하는 거하고 북한의 체제 보장하고 이걸 빅딜하자는 거예요. 맞바꾸자는 건데 이건 북한도 원하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은 이 북한의 핵 개발을 폐기하는 데 속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 입장 속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먼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폐기하는 이런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어떤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요 과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 상대방들의 요구들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괄 타결하고 단계적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게 상호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합의문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이제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용들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커다란 이제 내용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전체 시간 이걸 이행하는 어쨌든 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큰 틀에 있어서 그러니까 설정이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이제 이 공동 성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실무회담에서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이벤트가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유의미한 수준의 어떤 체제 보장 범위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썼어요. 반복적으로요. 뭐 사실 김일성 때부터 이제 했던 얘기인데 사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 입장 속에서는 이겁니다. 체제를 그러니까는 그 체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예요. 체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하려면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은 대외적으로는 체제의 그러니까 안전 보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체제의 안전 보장은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그러니까는 적대적 행위를 그러니까 중단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체제가 그러니까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인민 생활이 그러니까는 이 개선돼야지만이 인민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지원받지 못하는 정권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개의 부분을 대외적인 거하고 대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빅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북한이 뭔가 그러니까 협상에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핵을 제외하고는 지렛대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핵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까지 그걸 핵 개발 완료를 선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협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진입해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 입장 속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체제 보장에 대해서 체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하게 그러니까는 이 서로 빅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이제 단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실 어저께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했죠. 노동신문에서 보게 되면은 자주권을 인정해달라. 그다음에 뭐냐면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대화 못할 필요가 없고 협상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관계 개선과 정상화 실현 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핵 개발과 미사일을 그러니까 폐기하고 자신들을 대등하게 만약에 대우해준다면은 자신들은 그러니까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정상화만 이루어진다면은 핵 개발과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사실 제도화시킨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북한은 사실 이제 이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그다음에 미국 의회 비준, 그다음에 대북 이제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얻어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이후에 중요히 거론되는 사안이 바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종전선언은 협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커다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인데 그래서 이제 합의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의 립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징성은 굉장히 크죠. 왜 상징성이 크냐면은 북한이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이제 1차적으로 요구한 것이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건데 그런 차원 속에서 종전선언은 그러니까 적대적 행위 중단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전선언은 이제 사실 중국 참여도 필요한 거고요. 한국도 남한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국이 모두가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제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이번에 합의가 더 이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빛이 날 겁니다. 빛이 날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협정 이걸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간의 여러 쟁점이 거론이 되는 만큼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일괄 타결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제2, 제3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당장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또는 공동 성명문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길까요? 앞에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제 큰 틀 합의라는 것은 CVID가 이제 북한이 이제 수용하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체제 완전 보장을 위해 가지고 제도적인 보장, 법적인 보장을 위해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의회 비준 뭐 이런 추진을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이제 그러니까는 약속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이 큰 틀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 성명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CBM을 폐기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핵물질을 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이벤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연출하기 위해서 2차, 2차 뭐 평양 방문이라든가 3차 무슨 뭐 그러니까 뉴욕 방문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예고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향후 한 그러니까 2년 내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 작업이 완료되는 하나의 시간을 설정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추후로 충분히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후로 회담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비핵화 일정표가 합의가 되고 이제 경제 제재 해제를 이제 교환할 경우에 이제 선언적으로라도요. 그러면 저는 경제 협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엔 결의에 의한 제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미 충족이 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폐기를 폭파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라는 것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는 이 무역 거래를 이미 재개를 들어가고 있고요. 지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시아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지면서 지경학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동북아가 하나의 경제적인 하나의 중심지로서 그러니까는 세계 무대에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러시아죠. 러시아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이제 그러니까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런 이제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고 이미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돼 있고요. 푸틴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베도 아마 이제 참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북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게 될 것이고, 이 극동아시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개발이 그러니까는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아세안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아시아 종축의 평화지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잠재력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잠재력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일본이 그러니까는 사실 북일 관계 개선도 발빠르게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많은 자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결국 이제 금융의 역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금융이
좀 이 과정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제 컨소시엄도 조성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AIIB도 동원될 거고 IMF도 이제 이렇게 동원되고 그럴 텐데 우리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금융 회사들이 금융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한반도에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우리가 좀 이제 구축하는 하나의 좀 상상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개최가 됩니다. 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진행과 한반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내일 6.13 지방선거에 미국의 FOMC 회의까지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이번 주 국내 증시 변동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시간으로 10일과 13일에 양일간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주목할 점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서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번 주 빅 이벤트의 한 주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지금 이제 금융정책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쪽을 많이 주목을 하는 상황들이 자꾸 얘기 나오죠. 6월 달에 위기설, 신흥국 중심으로 위기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선진국의 금융정책 회의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FOMC 회의입니다. 일단 하나씩 정리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새벽에 거의 발표가 나겠지만은 금리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죠. 그런 차원에서 연내 세 차례 올릴 가능성이 한 47%, 그리고 네 차례 올릴 가능성이 29%. 아직까지는 세 차례가 우세합니다만 네 차례 인상에 대한 얘기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상당히 좋다. 이쪽에 대한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도달했고요. 거기다가 고용 호조 미국의 실업률이 4%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거의 처음 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박차를 가해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점도표죠. 금리 인상의 예측 관련된 이 점도표를 얼만큼 또 상향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22통화정책회의가 14일 날 열리면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22통화정책회의와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됐던 양적 완화가 작년에 월 600억 유로에서 월 300억 유로로 줄었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를 이제 지금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시점까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목표를 세운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미국의 긴축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발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ECB의 입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 지표는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 지표가 자신감이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릴 정도까지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시점이냐 이런 어떤 경론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그래도 출구 전략 쪽에 무게를 두는 이번에 22통화정책회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제 6월 15일 날 금요일 날은 뱅크 오브 재팬 그래서 일본에서 금융정책회의가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은 양적 완화의 선두주자죠. 2010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엔저를 유도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드라이브 이쪽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완화적인 흐름들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쪽으로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지금 빅2가 긴축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대적인 자금 유출 가능성들, 거기다가 또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채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부담감은 일본 중앙은행이 상당히 자산이 커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만만치 않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고민은 보여줄 상황이다라는 관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긴축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긴축이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들도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번에 통화정책회의에서 보여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가장 답답한 쪽은 신흥국입니다. 가장 먼저 아르헨티나가 이제 4월 달에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 압박을 느꼈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었죠. 예. 그런 상황들과 함께 또 세계 경제 9위 쪽으로 보여지는 대국의 브라질 같은 경우도 트럭 운전사가 파업을 장기화하다 보니까 거의 물류가 멈추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10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의 주자가 조각되지 못하고 있는 혼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쪽으로 신흥국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들은 이게 계속 확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 한풀 꺾일 것이냐에 대한 분위기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나오는 달러화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95대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강세 기조가 유지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반전됐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무게를 실리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달러가 강세 쪽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신흥국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달러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의 방향성은 이번 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지난달 작년 말이죠. 예. 작년 말에 저점을 통해서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만큼 그에 따라서 지금 방향성은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기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슈퍼위크라고 불릴 만큼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국내 증시가 시장에 들어가는데요. 부장님, 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투표는 하셨나요? 사전 투표를 투표. 해야죠. 예, 해야죠. 예. 예, 사전 투표 못 하셨다면은 내일은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는 보통 보면은 어느 후보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어떤 테마주가 기승을 많이 부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줄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이슈가 줄은 측면들이 아무래도 남북경협주가 시장에서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라는 네. 관점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건강한 시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 쪽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력은 거의 뭐 미미하다,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당선되는 이번에 주요 도지사라든가 시장, 이와 관련돼서 어느 쪽, 야당이나 여당이나 쪽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아무래도 야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예측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당 쪽에서 좀 압승하는 분위기로 나온다, 여당 쪽에 우세한 쪽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정부 쪽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대표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된 여러 흐름들부터 추가적인 남북경협과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일단 한풀 좀 꺾이게 돼서, 즉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는 그 다음 정책으로는 경제 쪽에 힘을 실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정부의 힘을 같이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런 흐름들 쪽으로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6.13 지방선거가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됩니다. 예. 정치와 경제는 약간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금융위산화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7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 대심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0.2% 정도 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부장님? 그걸 저도 알고 싶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회의가 일단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회의는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공개로 임시회의가 진행될 오늘이죠. 오늘 진행되고 또 20일 날 2차 증손이 개최 예정이고 아마 3차나 4차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도 안 끝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워낙 이게 사안들이 지금 거의 50대 50으로 어떻게 보면은 맞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결론을 딱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충돌 의견 과정들을 계속 취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결론을까지 딱 마무리 짓기에는 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조금 애타는 쪽은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겠지만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눈치만 밝게 볼 수 없겠죠. 근데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수한 기조가 좀 더 높습니다. 예. 코스닥 쪽의 바이오 쪽은 지금 보니까 뭐 HLB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요즘에. 거기다 실적 확보되는 메디톡스, 거기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휴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될 만한 바이오 쪽은 사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들은 좀 다릅니다. 기관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관은 뭘 샀냐 보게 되면 IT 쪽과 제약 바이오가 아닌 엔터주 쪽 이런 쪽으로 약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일단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걸맞춰서 외국인들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아스코 관련돼서 미국 암호학회 관련돼서 일단 나왔던 여러 가지 좀 성과들이 약간 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국내 업체들에서도 반사익 비슷하게 좀 움직인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 결론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테니까 바이오 관련된 쪽은 아직 어떤 관심 외겠죠. 어제 입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남북경협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과 한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재조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는 어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약간 다음의 흐름들을 대기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투자자가 한 8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42만 원 선이거든요. 네. 지금 자리는 매수 가능하다 보십니까? 애매합니다. 예. 지금 주가만 보게 되면 애매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로 40만 원대 밑으로 하회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가 단기 쪽에서는 관심이 좀 높고요. 예.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45만 원대 이하로 강하게 뛰어 올라왔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뛰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는 매도 자리로 지금 약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특별히 별로 볼 게 없습니다. 특히 내일 휴장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쪽에서 오전 쪽에 강한 변화가 변동성도 좀 커지겠죠.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남북 경협 관련된 쪽에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서 오히려 오전장 이후부터 오늘 오후장까지 강한 변화가 나온다. 그래서 상승의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얘기들은 예. 일단 좀 시간이 걸릴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일단 시장의 관점을 대응하시되 일단 남북경협주 쪽으로 만약에 쏠렸던 시각들이 차익 매물과 함께 무거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쪽에서 뭐 먹거리가 없나 찾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다시 또 실적 포커스로 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대기하고 있던 IT 쪽이라든가 나머지 중국 소비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또 무게를 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올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중 축소 이후에 다른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실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어제 315지수 지지력에 매수 배팅으로 돌려고 위에서 약간 눌렀었는데요. 316.40이 저항이 강했었고 어제 315지수가 지지력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로 윗구간을 316.40까지 열고 그 다음에 매도 단타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315.20부터 00 사이에서 매수로 돌리려고 계속적으로 기다렸었는데 걔네들이 부합을 띈 이후에 오후에 그냥 바로 돌파가 돼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을 바로 돌파하게 되면 317.80 위부터는 상단부 제약들이 크다. 그래서 우선 그 구간에서는 한 번쯤 출렁거릴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야간장 때 317.80을 넘어서 318 지수까지를 반등을 줬었고요. 그 그림들은 다시 추세 안으로 끼어드는 모습으로 야간장 때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17 초반 지수가 또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낼 가능성이 아직 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제 종가부터 어제 야장 고가 사이에서 갇힌 형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추세 지지력은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318 지수를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슈의 급변동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물론 뭐 초보분들은 뭐 관망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은 뭐 318 지수 예상 저항을 두고요. 그 다음에 최대 315 지수까지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은 유효한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결과치는 나와봐야지 추가적으로 오늘 좋은 이슈들로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매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겠으나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해서 이슈가 완전하게 방향을 만들어 줄 때 걔네들을 보고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 대응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쪽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실까요? 네, 뭐 해외 쪽은 달러 인덱스에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3 초반 지수 지지력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94 지수 안착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수렴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93.50대를 중심으로 기속적인 혼조세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한 번 더 달러가 매도 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금 매수 쪽으로 돌려서 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유효하다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의 보합 혼조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매매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중에 매수에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신세계 방송하기 전에 또 리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다시 매수까지 다시 드린 모습의 신세계 방송에서는 1.18190대 매수의 마지막 자리 이 구간들 부합을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배팅 가능성을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리딩 시간에 맞춰서 매도의 매수 전략들 펼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 신세계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의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배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 구간들은 매물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치 1.17700대, 그 다음에 주요 자리는 1.17800이죠. 매도의 목표는 1.17800이었고 매수의 목표는 1.18200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들 보합권들 예주의하면서 싸울 거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우선은 위아래 그 구간들의 확산 보합을 염두에 둔 자리 위아래 지지력과 추세 저항을 그대로 두고 얘네들 보합권 매매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번 주 지속적으로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보합권에 관망하는 전략들을 꾸려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위아래 확산까지 어제 그려드리면서 이 구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놀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저희는 오전 중에 65.75를 안참 못할 거다. 그래서 매수는 다 올청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매수는 64.80 지지력에서 잡아야 된다. 어제 오전에 리딩을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매도 쪽으로 매수의 매도 목표 설정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64.80대가 좀 덜 쳐서 어제 좀 빠른 자리 진입을 드렸었죠. 자, 걔네들은 65.75 자리가 와 있었고 어제 신세계 할 때 이 자리에 있어서 얘네들은 67달러까지 추가적으로 그림을 열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67달러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 65.80부터는 확보를 할 거라 보이는데 우선 최대치 65.50대까지 지지력들을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인 66.50부터 67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연 상태에서 일봉상에서의 하단부 지지력과 그 다음에 상단부 저하 위아래 보합권들 여전히 뛴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은 67달러까지 기본적으로 우선 매수 쪽으로 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어제 수렴 구간에 지속적인 매매 전략이 유효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온다면 단파동이겠지만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수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자, 어제 골드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자, 리딩 시에 매수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4.5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를 바로 쫓아가기는 어렵다. 그림이 어제 끝난 것 같다.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린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를 받아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수렴 구간이고요. 아래 구간 오차만큼 위 구간 오차가 생기는 상황만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저가를 높이는 그림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수렴 구간에서의 그림들이 우선 우상향의 기조를 보인다. 자, 그렇다면 잘 지키는 아이들은 추가적인 배팅의 가능성을 보셔야 될 거고요. 대신 고점 부근에서 쫓아간 건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자, 예상 지지력들은 1,300달러를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306달러, 1,306달러를 그대로 두고 저가 매수에 반등 보합, 그 다음에 익절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들만 세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봤더라도 쫓아간 매매보다는 눌림을 기다렸다 배팅이 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친다면 얘네들은 윗자리를 열되 대신 매수를 윗구간에서 바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 아직은 전반적으로 시황들이 관망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렴 구간에 다들 갇혀있는 형태다. 그래서 중심 부근에서의 방향성 또한 보지 마시고 중심 하단부 눌림 매수, 그다음에 중심 상단부 반등 매도에 각각의 짧은 손절 오히려 대응 보합 대응이 추세 대응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매수를 쫓아가거나 아랫구간에서 매도를 쫓아가는 오류를 포함해서 몰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좀 매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출발 쟁취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장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